태양과 그 주위를 두는 8개의 행성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그 중심엔 거대한 항성, 불타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말 그대로 태양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무게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이죠. 숫자로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성의 무게를 전부 합쳐도 그 합계는 태양계 전체의 고작 0.14%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0.14%의 질량 가운데에서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4개의 행성이 99%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매일 투닥거리고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작은 행성의 비율은 태양계 전체에서 고작 0.00003%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은 이 태양계에 대해 그리고 그 중에서 화성에 관한 아주 조금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지구를 떠나 텅 빈 우주를 수개월간 가로지르면 지평선 끝에서 타오르는 듯한 붉은 별이 나타납니다. 현재 전 세계 천재들과 기업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 인류의 새로운 개척지 화성입니다. 화성의 지름은 약 6,800km 정도입니다. 지구 지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죠. 이에 비해 질량은 지구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중력이 약합니다. 화성에서 점프를 하면 지구보다 훨씬 오래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화성의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 37분입니다. 지구의 하루와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공정 주기는 약 687일입니다. 화성의 1년은 지구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화성의 자전축은 약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지구의 23.5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화성에도 계절이 존재합니다. 다만 화성은 궤도가 크고 공전 속도가 느려 계절 변화가 지구보다 훨씬 길고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화성에도 대기가 존재하지만 지구 대기의 약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얇은 대기층 때문에 화성의 표면은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2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이 작은 위성들로는 화성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화성의 자전축은 장기적으로 크게 흔들려 왔죠. 화성 마스의 근원은 붉은색을 띠는 행성의 모습이 전쟁과 피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로마 신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화성의 모습은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붉은 빛깔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화성의 표면을 뒤덮은 산화철, 즉 녹슨 철 때문입니다. 화성의 토양과 암석에는 철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요. 그리고 이 철이 오랜 시간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철을 산화시키는데 한 가지가 추가되면 더 좋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자전거도 비를 맞아야 비로소 녹이 쓰니까요. 네, 과거 화성에는 분명 물이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너무 명확합니다.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하천 흔적, 둥글게 패인 삼각주, 물이 있어야만 형성되는 광물 등등 이런 구조와 물질들은 바람이나 용암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증거들은 화성에 물이 잠깐 스쳤다 간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화성, 외계 생명체 탐사의 상징이 되다. 화성은 단순한 행성 하나가 아니라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상상해온 가장 오래된 무대입니다. 밤하늘에서 붉게 빛나는 이 행성은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저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곳에는 과연 다른 세계가 존재할까? 이 질문이 본격적인 이야기로 바뀐 순간은 한 사람의 집요한 상상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퍼시벨 로웰입니다. 로웰은 1855년생으로 사업가이자 수학자였고 동시에 천문학자였습니다. 여담이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젊은 시절 조선을 직접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불린 그의 이름은 노월이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사진 속 맨 왼쪽에는 로엘과 함께 홍영식, 민영익 등의 인물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로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탐험하고 귀국한 이후 그는 천문학에 남은 여생을 걸고 자신의 사제를 들여 천문대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로엘 천문대입니다. 그리고 이 천문대에서 훗날 태양계의 새로운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발견됩니다. 명왕성의 명칭 플루토는 그리스 신 하데스에서 따오긴 했지만 플루토의 피엘이 퍼시벨 로엘을 기리기 위해 앞글자를 따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엘의 상상은 탐사선 출발로 이어집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 미국은 여러 시도 끝에 드디어 최초의 화성 탐사선 메리너 4호를 화성 곁에 보내게 됩니다. 이 메리너 4호가 탐사하던 당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로봇이 화성에서 날려보낸 여러 데이터들을 이미지로 변환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정말 갖은 노력 끝에 겨우겨우 탐사 로봇을 보냈던 과학자들 입장에선 그 긴 시간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고요? 과학자들은 1010-1101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출력된 데이터를 종이에 크레파스로 직접 칠해 화성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확인한 화성의 이미지가 크레파스로 색칠한 그림이라니 참 낭만적이네요. 이후 화성 탐사는 관찰에서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1970년대 바이킹 1호와 2호가 화성 표면에 착륙하죠. 이들은 인류 최초로 화성 토양을 직접 분석한 탐사선이었습니다. 토양 속에 생명 활동의 흔적이 있는지, 미생물이 살았던 증거가 남아있는지 처음으로 실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며 화성 탐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착형 탐사선이 아닌 스스로 이동하는 로버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1997년 소저너를 시작으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화성 곳곳을 누비며 지질학적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큐리오시티가 화성이 과거에 미생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가졌음을 밝혀냅니다. 또한 최근에는 나사가 더욱 직접적인 단서를 공개했습니다. 2024년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지브로 크레이터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에서 특정 광물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흔적은 과거 미생물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신호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이미 따로 제작해 두었으니 오른쪽 상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지구를 향한 도전, 화성 테라포밍. 현재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는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 꿈을 꾸고 있습니다. 화성의 온도를 높이고 산소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이 산소 마스크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럴 것이 화성은 실제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7분, 지구와 거의 같죠. 그래서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잘 맞는 행성으로 꼽힙니다. 또한 금성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고 지구보다 중력이 작긴 하지만 달처럼 6분의 1 중력인 곳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에는 지구처럼 대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구에 비하면 약 1000분의 1의 수준으로 매우 옅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기 알갱이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화성에는 눈도 내립니다. 진눈깨비 같은 현상도 꽤 자주 관측되고 있죠. 이처럼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테라포밍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얕은 것이죠. 게다가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에 간다고 해도 우주보고 없이 호흡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과 입자들인데요. 이를 막아줄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화성 표면에서는 이런 치명적인 입자에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죠. 또 인류가 정착해서 살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화성에 가서 감자를 기르는 장면이 등장하곤 하는데 이거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우선 감자를 키우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요. 첫 번째는 토양입니다. 다행히 화성에는 흙이 널려 있어 이 조건은 통과입니다.
하지만 흙만 있다고 감자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조건인 미생물입니다. 지구의 흙 속 미생물들은 식물이 자랄 수 있게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화성에는 이런 미생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국가 단위의 탐사 말고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등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화성 탐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21세기판 서부 개척 시대가 열렸다고나 할까요? 최근 천문학적인 금액의 역대급 스페이스X 상장 계획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성 갈 거니까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화성 개발은 멀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행성 전체에 사람이 정착해 살아가는 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보내러 잠시 다녀오는 정도라면 어쩌면 제 생애 안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광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요. 진짜 돈 열심히 모아둬야겠네요. 그때쯤 되면 해발 25km에 달하는 태양계 최고의 산 올림포스 몬스는 분명 화성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피엔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는 왜 화성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 왜 굳이 그곳을 개척하려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행성 다변화를 통한 인류의 보험이라고. 또 지구 하나의 모든 미래를 걸기엔 너무 많은 위험이 존재하니까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원 때문이라고. 언젠가 고갈될 지구의 자원을 대신해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세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수백 년 전 지도 끝에 바다가 그려져 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굳이 배를 띄웠습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말이죠.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화성을 바라보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인 계산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여 왔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가끔 일론 머스크의 농담이 떠오릅니다. 화성에 가려는 이유요? 글쎄요. 그냥 멋있잖아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